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도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동양화를 그릴 때 그림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로 물고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붙이신다고 하면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물고기가 있으니 먼저 물고기 어자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놀고 있으니 놀유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무엇인고? 그림이니 그림도자. 이렇게 하면 그림의 이름은 어유도가 됩니다.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물고기들이 재미나게 놀고 있으니 줄골락자를 넣게 되면 어락도가 됩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런 그림을 어유도 또는 어락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왜 우리의 선조들은 물고기 그림을 많이 그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양화에서 물고기는 자손들의 성공과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집안이 대대로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이 보이는 잉어 그림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거에 급제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쏘가리 그림은 과거에 급제를 해서 대궐에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궐할 때의 궐자와 쏘가리를 뜻하는 쏘가리 궐자가 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물고기 그림은 두 마리 또는 두 마리 이상의 많은 물고기를 그리지만 쏘가리 그림에서는 두 마리를 그리면 아니 되옵니다. 왜냐하면 대궐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임금이 두 명이 있다는 것으로 반역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물고기 종류마다 가지고 있는 상징은 아주 많습니다. 다시 어유도와 어락도로 돌아와서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징은 물고기 어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고기 어자는 남을 여자 그리고 넉넉할 유자와 중국어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여와 유자를 합치고 나니 넉넉하다 라는 뜻의 여유가 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그린 어유도는 노년이 되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는 물고기를 많이 그리는 것입니다. 많이 여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여유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글자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남고 넉넉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하, 이래서 그랬구나. 남을 여자는 무엇이 남는다는 것일까요? 남을 여자는 먹을 식자와 나여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남을 여자는 내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넉넉할 유자는 우리가 입는 옷 의자와 골곡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골곡자에는 골짜기에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왔고, 옷 의자와 합쳐지면서 옷이 헐렁하다라는 뜻과 넉넉하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입을 옷이 많고 재산이 많다라는 의미로까지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롭다라는 말을 한자만을 가지고 풀어보면 먹을 것은 내 가족이 먹고도 남을 만큼 있고, 입을 것과 재산은 큰 골짜기에 쌓아 놓을 만큼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 여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유롭게 살고 싶은 분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자성어로는 세상사 모두 한낮의 꿈이라는 남과 일문과 뛰어난 인재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재능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낭중지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속담과
이와 관련된 소춘풍의 시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사자성어는 늙은 말의 지혜라는 의미의 노마지지와 노생이라는 사람의 꿈이라는 의미의 노생지몽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먼저 노마지지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노마지지는 늙은 노자, 말맞자, 갈지자, 슬기지자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마지지의 뜻은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저마다 장기나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한비자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춘추시대에 오패의 한 사람이었던 제나라 환공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해 봄 제나라 환공은 명제상 관중과 대부 습봉을 대동하고 고죽국을 정벌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의외로 길어지는 바람에 전쟁은 그해 겨울에야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한 속에 지름길을 찾아 귀국하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군이 진퇴양난에 빠져 떨고 있을 때 관중이 말하였습니다. 이런 때 늙은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마지지 가용야라. 즉시 늙은 말 한 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군이 그 뒤를 따라 행군한 지 얼마 안 되어 큰 일이 나타났습니다. 또 한 번은 산길을 행군하다가 식수가 떨어져 전군이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습봉이 말하였습니다. 개미란 원래 여름에 산 북쪽에 집을 짓지만 겨울엔 산 남쪽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짓고 삽니다. 흙이 한 치쯤 쌓인 개미집이 있으면 그 땅속 7자쯤 되는 곳에 물이 있는 법입니다. 군사들이 산을 뒤져 개미집을 찾은 다음 그곳을 파내려 가자 과연 샘물이 쏟아났습니다. 노마지지란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늙은 말이 길을 안다 라는 노마식도 또는 노마지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경험을 쌓은 사람이 갖춘 지혜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마지지가 가지고 있는 글자들에 대하여 한 글자 한 글자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글자는 늙을 노자입니다. 늙을 노자의 갑골문을 보면 머리가 헝클어진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늙을 노자는 늙다나 익숙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농경 사이에서 많은 농사 경험을 가진 노인은 공경과 배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그린 노자는 늙다나 세약하다라는 뜻 외에도 공경하다나 지혜롭다와 같은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말을 그린 말맞자입니다. 갑골문에 나온 말맞자를 보면 말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큰 눈과 갈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머리와 갈기는 간략화되었고 점점 다리가 점으로 표기가 되면서 지금의 말맞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은 고대부터 사냥과 전쟁에 이용이 되었지만 주로 먼 거리를 달리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말맞자가 붓으로 쓰인 글자들은 주로 말을 타다나 가다와 같은 말의 동작과 관계된 의미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갈지자입니다. 이 글자도 아주 쉬운 글자이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루었던 글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룰 영상에서도 많이 나올 글자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제가 또 다루는 이유는 한자 공부는 반복 학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다른 뜻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지자는 사람의 발을 그린 것입니다. 갈지자의 갑골문을 보면 발을 뜻하는 그칠 지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에 획이 하나 그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발이 움직이는 지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지자가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문장을 연결하는 어조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슬기지자입니다. 슬기지자는 슬기나 지혜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슬기지자는 알지자에 가로 알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알지자는 화살이
어느 지역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것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사자성어는 노생의 꿈, 노생지몽으로 또 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노생지몽은 인생의 덧없음과 부귀영화의 허무함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나그네 노자, 날생자, 갈지자, 그리고 꿈몽자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만으로 해석을 해보면 나그네의 꿈, 꿈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자성어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 당나라 시대에 가난한 선비 노생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함곡관 근처의 주막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주막에는 도술에 능한 여웅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생은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며 여웅에게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여웅은 그의 말을 잠자코 듣더니 신기한 베개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그 베개는 누우면 꿈속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베개였습니다. 노생은 그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오르고 승승장구하며 부와 명예를 한껏 누렸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권세를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꿈속에서 영화를 누리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보니 현실은 여전히 주막이었고 옆에는 여웅이 앉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노생이 꿈을 꾸는 동안 주인이 짓던 좁쌀밥은 아직 익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꿈을 통해 노생은 인생의 부귀영화가 한낱 꿈과 같이 덧없다는 것을 깨닫고 욕심을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생지몽은 덧없는 꿈이나 부질없는 욕망을 비웃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짧은 인생 속에서 너무 욕심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교훈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노생지몽은 한단이라는 곳에서 꾼 꿈이라는 뜻으로 한단지몽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가 나온 김에 꿈 이야기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옹기장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옹기장수는 옹기를 팔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옹기짐을 지게 지고 고개를 오르다 보니 무겁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고갯말에 올라 나무 그늘에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옹기장수는 곰망대에 담배 한 대를 피우며 땀을 닦았습니다. 눈앞에는 마을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넓은 들판에 옹기장수는 자기 눈 한 평이 없었습니다. 땅 한 평 가진 것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자기 신세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고대광실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 호강을 하는데 나 같은 놈은 팔자가 사나워 초가 삼간 집 하나 없이 끼니 걱정이나 하면서 사는구나. 한여름 삼복더위에 그늘에 앉아서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마음 놓고 마시지 못하고 동지섣달 눈보라에 쿰불 땐 따뜻한 아랫목에서 등짝 한번 붙이지 못하는구나. 허구한 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등짐 장사로 세월을 보내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니 참으로 한심한 인생이 아닐 수 없구나. 내 이 짓을 하러 이 세상에 나왔던가. 옹기장수는 한심을 내쉬며 초점 없는 눈으로 마을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옹기지게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다시 생각을 고쳐먹어 옹기장사를 더 잘해서 돈을 모아 잘 살아 보아야겠다. 옹기장수는 골똘히 계산을 했습니다. 우선 저 옹기들을 팔아 외상값을 갚자. 다음은 남은 돈으로 달걀을 사자. 달걀을 앞집에 닭을 키우는 어르신께 부화를 부탁해 병아리를 깨게 하자. 병아리가 커서 암탉이 되면 알을 많이 낳을 것이다. 그 알을 모아서 다시 부화시켜 병아리 숫자를 많이 늘리자. 닭이 수십 마리가 되면
시장에다가 내다 팔자. 닭을 판 돈으로 암돼지 새끼를 사서 키우자. 그 돼지가 어미가 되어 새끼를 많이 낳게 하자. 돼지 새끼를 모두 팔아서 암송아지를 사야겠다. 그 암소가 커서 송아지를 자꾸 낳게 하자. 송아지를 팔아서 그리고 논을 사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재산을 늘려가면 능히 천만금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야. 돈을 많이 벌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장가도 가자. 어진 아내와 예쁜 첩을 좌우에 거느리고 즐기면서 살자. 가만히 있자. 예쁜 첩을 두게 되면 큰 마누라가 강짜를 부려서 아내와 첩이 서로 머리채를 붙들고 싸우겠지. 어디 한번 싸우기만 해와라. 요년들을 그냥 내 인연들. 옹기장수는 순간 흥분해서 고함을 치며 옹기지게 버팀 작대기를 힘껏 후려쳤습니다. 그 바람에 옹기짐지게가 쓰러지며 옹기들은 모두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광해군 때 어우당 유몽인이 지은 한국 최초의 야담집인 어우야담 옹산조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옹자와 샘산자를 써서 옹기장사의 부자되는 계산 방법, 옹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옹산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계산을 하거나 헛수고로 애만씀을 이루는 말입니다. 누구나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을 사고 이런 상상을 하며 일주일을 행복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꾼다고 해서 누구에게도 비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인이 하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역에 보면 대인 호변이고 군자 표변하며 소인 형면이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말을 설명을 하면 대인은 호랑이처럼 변하고 군자는 표범처럼 변하며 소인은 얼굴만 변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덕과 지혜를 지닌 대인은 호랑이처럼 과감하게 자기 변혁의 주체가 되고 군자는 표범이 가을에 그 자신의 털을 바꾸듯 낡은 것을 버리고 신속하게 태도를 변화시켜 나간다. 그러나 소인배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겉모습과 낯빛을 바꾸기에만 급급할 뿐이다. 그리고 눈이 돌아가는 대로 자기 우주머니에 돈 챙기는 것이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은 소인이 아니라 대인을 뽑는 일로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기 변혁의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한 단계 더 발전해가는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노생지몽이라는 사자성어가 가지고 있는 글자를 한 글자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그네 노자입니다. 이 글자는 원래 청동기 시대에 사용되던 식기의 모양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밥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글자는 목루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목루라고 하는 것은 술잔을 놓기 위해 널판지로 좁고 기다랗게 만든 상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루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만들어진 술상이 없고 널판지로 좁고 기다랗게 만든 상이 있는 선술집이 바로 목루주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그네라는 의미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날생자입니다. 날생자는 나다나 나타, 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날생자의 갑골문을 보면 땅 위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자는 본래 나서 자라다나 돋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날생자는 후에 태어나다나 살다, 나다와 같은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가을지자이지만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꿈몽자입니다. 꿈몽자는 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꿈몽자는 풀초자와 눈목자 그리고 덮을멱자, 저녁석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꿈몽자의 갑골문을 보면 단순히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잠자리에 들어 꿈을 꾸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후 눈과 눈꺼풀은 풀초자와 눈목자로 변하였고 침대는 덮을멱자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녁석자가 더해지면서 꿈몽자는 밤에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라는 글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조선시대의 명기인 소춘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구가 쓴 조선기생이야기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춘풍이 한 번은 기방에서 나이가 많은 노대감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노대감이 들어와도 바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늦게 나와 맞았습니다. 노대감이 화가 나서 캐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렇게 늦었느냐? 소춘풍은 대답을 합니다. 기생의 애인이 어디 하나뿐인가요? 호들갑을 떨면서 얼른 대감의 손을 끌어다 자기 젖가슴 사이에 사람 인자를 크게 써 보입니다. 노대감이 말을 합니다. 아, 불 구경하고 왔다고? 어디에 불이 났는데? 젖가슴 사이에 사람 인자를 쓰니 양쪽 유두와 어우러져서 불화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소춘풍이 영감의 손을 덥석 끌어다가 자기의 거시기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음태꼴에 유댁에서 불이 났고 그러자 소춘풍은 대감의 입에다가 자기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개의 입이 겹쳐졌으니 여시되기로군. 이제는 노대감도 어쩌지 못하고 입이 해버려졌습니다. 그래, 많이 탔어? 소춘풍은 영감의 거시기를 덥석 붙들어 흔들었습니다. 저런 몽땅 타고 거시기만 남았다고? 이쯤 되면 묻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칭찬하면 좋아하고 꾸짖으면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을 일시동인하는 불성을 소춘풍은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천상 명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춘풍의 생존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소춘풍은 영흥의 명기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성종 때 서울로 뽑혀 올라간 선상기로 가무와 시가에 뛰어났습니다. 특히 풍자와 해학의 등의 성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성종은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였으나 또한 보기 드문 풍류객이기도 했습니다. 정비석의 명기 열전에서는 임금님과 기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소춘풍을 찾는 한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 댁이 천하의 명기 소춘풍의 댁인가? 그러합니다만 어디서 오신 누구시온지. 포이한사의 이름을 알아서 무엇하겠느냐? 검은고 소리가 하도 아름다워 그대와 더불어 술 한잔 나누고 싶어 두드렸으니 문이나 좀 열어주게나. 소춘풍은 너무나 당황하여 임금 앞에 엎드리며 다급하게 말하였습니다. 상감마마, 어찌하여 이 누추한 곳까지? 소춘풍아,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아도 유마무동이지 누가 대왕이란 말이냐? 나는 소춘풍이라는 아름다운 곳을 찾아온 한 마리의 나비에 불과할 뿐이니라. 임금이라면 대궐에서 너를 불렀지 어찌하여 여기까지 행차를 했겠느냐? 임금이 아닌 지나가는 한량의 자격으로 찾아온 것이니 달리 생각지 말아라. 주 한 쌍이나 가져오지 무얼 그리 당황해하느냐. 일국의 국왕과 일개 청기는 군주와 청기로서의 신분이 아닌 한 지아비와 지어미의 신분으로 그들은 밤새는 줄 모르고 사랑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리 여자를 좋아하는 성종이라고 하더라도 기생이 사는 사가에서 이렇게 만나 사랑을 나누었다고는 믿지는 않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종이 유난히 사랑했던 신하로 유호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호인이 1488년 의성 현감을 있을 때 백성은 돌보지 않아 심한 읍질에다가 아주 낮은 인사평가를 받았습니다. 뛰어난 재주에 비해서 목민관으로서의 자질은 그리 높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벼슬은 그리 높지 않았으나 성종은 그를 유난히 총애했습니다. 군신 관계를 떠나 인간적인 친교가 남달랐습니다. 유호인은 노무 봉양을 위해 외간직을 자청했습니다. 성종은 곁에 두고 싶어 만류를 하였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왕은 할 수 없이 그에게 합천 군수교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송별연에서 이시련 부티 갈다 아니 가든 못할 소냐 부단히 싫더냐 남의 말을 들었더냐 그려도 하에되라 가는 뜻을 일러라. 이 말을 지금의 말로 바꿔보면 있으려무나 부디 가겠느냐 아니 가면 안 되겠느냐 공연히 내가 싫더냐 남에게 싫은 말을 들었더냐 그래도 하도 애달구나 가는 뜻을 말하려무나.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4번씩이나 물어보았겠습니까? 군신간이 이리도 극진할 수는 없습니다. 만백성을 울리고도 남는 한편의 우정 드라마입니다. 유호인이 고향으로 떠나는 날 성종은 전별연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별주를 권하며 그 자리에서 이 시조를 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하에 대한 성종의 사랑은 이처럼 극진했습니다. 성종은 그를 떠나보내면서 내관에게 명해 뒤를 밟아보라고 했습니다. 과인이 그를 생각하여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도 과인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구나. 유호인은 날이 저물어 역관에 들었습니다. 그는 역관 누각에 올라 임금이 계시는 북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시 한 수를 썼습니다. 이른 새벽 눈 쌓인 고개에 오르니 봄의 정치 정말 애매하구나. 북을 바라보니 임금과 신하가 떨어져 있고 남으로 내려오니 어머니와 자식이 만나게 되는구나. 자욱한 안개의 길을 잃어 멀리 층개진 하늘 보고 갈 길을 의지한다. 편지 다시 쓰려고 하니 나의 시름결에 기러기는 북으로 날아가네. 조령에 올라 라는 제목의 시조입니다. 내관이 이 일을 성종에게 알렸습니다. 후인이 몸은 비록 밖에 있으나 마음만은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보기 드문 임금과 신하와의 두터운 무의였습니다. 유호인은 합천 군수로 있다가 그해 4월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청렴 결백했으며 임금에게는 충직한 신하였고 형제에 관한 우애가 있었으며 부모에게는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유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 환에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임금을 속여서는 안 된다. 벼슬엔 나아가거든 반드시 이 말을 명심하거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유 있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교만가지 소업식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